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신뢰도가 높은 나라이다. 2. 한국은 미국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3. 중국 기업의 더러운 속임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종종 연구 및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자사 제품이 최고의 표준을 충족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들이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한국을 견제하며 시간을 끌다가 사우디에서 충격적인 상황을 맞아 화제입니다. 바이든이 다급하게 빈살만을 만나 문제 해결을 노리고 있는데 결국 해법은 한국과 함께 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현대건설을 섭외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보까지 보였는데 그럼에도 해외 여러 나라가 한국을 원해 미국을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2천만 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 중 60%를 원자력 발전소가 담당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로 16기 건설 계획을 밝혔고 2018년 예비 사업자로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공정한 지원을 요청했었죠.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와의 관계가 틀어져 원전 수출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한국이 단독으로 선택받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가 핵무장에 나설까 크게 우려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과의 외교 접점을 늘리면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달라고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2018년 사우디와 중국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 개발, 인력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이 둘은 원자력 및 지열 분야 에너지 논의를 한 상황이었죠. 이는 미국이 사우디의 한국 원전 도입을 방해했기 때문인데 작년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소송을 제기하자 크게 기뻐한 나라 또한 중국입니다. 현재 미국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우디가 중국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외신은 중국 측이 사우디 동부 지역의 원전 건설을 제한한 점을 언급했고 사우디 또한 이를 검토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관리들이 선호하는 것은 원전은 한국 전력이 건설하고 미국의 전문 운영 지식을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측 입찰가는 한국보다 최소 20% 이상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경우 중국 기업과 논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 비확산 규정을 준수하면서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사우디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의 제안을 받아 원전을 건설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원전 개발에 반대하고 있지만 사우디가 중국 원전을 지으면 핵무기 개발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 원전 관계자는 초기 논의부터 계약 체결, 원자로 건설 및 유지, 원자로 폐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원자로 건설 계약을 100년 결혼 생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값비싼 장기 계약으로 그 나라와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최근 신흥경제국 협의체 브릭스에 합류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등이 참여하는 브릭스는 사우디, UAE, 이란 등 6개국을 신규로 받은 상태입니다. 브릭스가 확장되는 것은 2010년 남아공이 합류한 이래 13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확대는 중국이 주도하고 러시아와 남아공이 지지한 결과라며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산유국 1위 사우디를 초대한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남아공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10여 개국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40개국이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 설명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중국이 진행하는 1대1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달러와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최근 중국과의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며 달러 패권의 균열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러 제재 국면에도 오펙 플러스를 통해 러시아와 공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동의 앙숙인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것도 중국이었죠.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인데 미국이 원전 건설을 지속 방해하며 이런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사우디와 중국의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인도, 일본, 한국, 미국 등의 순입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지속적으로 미국을 밀어내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이 사우디를 직접 찾아가 우리 돈 38조 원의 투자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 입찰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허용 조건 중에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 이슈도 있습니다. 외신은 이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세부사항 조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향후 9개월 1년 사이에 실현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와 정식 수교를 위한 협상 타결을 확신한다면서 설사 거기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사업적 관계는 심화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간 기업들은 미수교 상태임에도 수년 전부터 사우디와 비밀리에 사업을 벌이고 있을 만큼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지난해부터 이스라엘로 오고 가는 민항기의 자국 영공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9월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안전보장과 이스라엘 수교, 원전 건설 등 매가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원전 기술을 키워준 것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설립돼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의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원자력 산업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후 해외 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결국 도시바에 팔린 바 있습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기대했던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은 2004년 3세대 원자로 도입을 위해 국제 입찰을 붙인 바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업체 두 개사로 압축됐던 상황입니다. 2006년 12월 웨스팅하우스 수주로 결론 났을 때 중국 언론들은 기술 이전 마지노선이 없던 것을 수주 성공의 원인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7만 5천 건이 넘는 원전 관련 기밀 문서를 넘겨줬고 그 중에는 3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AP1000의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그 후 중국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3세대 원전을 완성해냈고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중국에 건설한 원전은 2009년 건설을 시작해 2014년 가동을 목표로 삼았지만 각종 문제로 2019년에야 사기 모두에 대한 상업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자랑했던 AP1000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냉각장치 부속 문제 또한 해결에 2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4년 이상 공기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가 급격하게 발생했죠.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서 망신을 당했고 중국은 원전 기술을 훔쳐 로열티 없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1대1로 전략으로 대규모 금융 지원 등을 통해 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 속에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로 인한 도시바까지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원전 건설 기술은 모두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재기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가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작년 5월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대형 원전 AP1000의 글로벌 사업 공동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대건설과의 협업을 계기로
세계 원전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곧바로 한국에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 원전 기술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미국 법원에 수출 통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폴란드 원전 사업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는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미성숙한 기술이고 자사 제품인 AP1000이 유일한 선택이라면서 말입니다. 한국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맺은 것을 근거로 상대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합의점을 찾기 못했고 현재는 국제 중재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억 원대 분쟁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 또한 초당적 지지 속에 원전 수출법안을 통과시켰고 자국 주도로 원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작년에 한국을 깜짝 방문해 해외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도 자신들 주도로 사업을 따내고 한국에는 시공, 부품 납품 등 후방 산업을 맡기길 원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의 법적 분쟁에 현대건설이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한수원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모델의 폴란드 수출을 추진해 왔는데 웨스팅하우스는 현대건설을 믿고 폴란드 수주를 가로채려 하는 상황입니다. 3세대 원전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된 개량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업체가 경쟁 중인데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이들보다 40% 이상 저렴하고 표준 공기 또한 14개월 이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5월에 있었던 한미 공동성명에서 원전 관련 두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식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같은 날 나온 웨스팅하우스 강경 발언과 그 기조가 일치해 미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사정교감 흔적이 역력했죠. 한국형 원전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기술 자립 여부가 기술료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UAE 원전 건설 때도 막대한 기술료가 지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적용됐는데 상대 핵심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8억 달러 가량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한국은 UAE에서 진행된 원전을 페널티 없이 준공을 마친 바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200여 개 외국 하청업체를 체계적으로 운용했고 2018년 1호기 완공 후 4년 동안 1억 시간 무사고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한국이 만든 3세대 원전을 찾는 나라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고리 1호기의 2배가 넘는 1400메가와트로 커졌고 설계 수명은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길어졌으며 모든 제어 장치가 디지털화돼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총 4중의 안전관리 장치를 갖춰 위험에도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기도 하죠. 한국은 이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을 뛰어넘은 상태지만 그들은 기술료가 아닌 자신들이 직접 원전 사업을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원전 SMR 건설에도 한국이 없으면 완성을 해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8일에는 현대건설과 미국의 원전 설계 제조업체 홀텍사가 미국 본토의 최대 4조 원대 원전을 함께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는 2026년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착공하기로 한 것인데 2029년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홀텍은 원전 설계, 제조 관련 핵심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 회사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 점유율 세계 1위이며 원전 해체 사업 미국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메가와트급 소형 모듈 원전 SMR 160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양사는 2021년 SMR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 협약을 맺었고 현대건설이 설계, 구매, 시공에 대한 사업 독점 권한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현대건설 주가는 7%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전 건설에 대한 신뢰는 한국 업체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퐁트누프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하며 한국형 원전 노형인 APR1402기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소송 중인 상황에서도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내비친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사업마저 가로채려는 중인데 그럼에도 체코는 최근 한국과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며 소송전 결과에 따라 원전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닌 한국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우디, 폴란드, 체코 등에서 막아서지 말고 한국의 자체 원전 기술력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굴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며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기업까지 빼앗아 미국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에 더 많은 회사와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인센티브 지원을 내세워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게 미국의 공장을 건설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1,0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약 140조라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투자만 하게끔 유도하고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기업보다 몸집이 커지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 삼성이 반도체 부문에서 아예 초격차를 벌려버리겠다며 중대 발표를 해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 반도체 패권 경쟁은 중국 대 미국이 아닌 한국 대 미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반도체 굴기 싹을 자르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의 AI용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반도체 장비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고 있죠. 2020년엔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판매 금지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14나노미터, 0리터화 공정용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진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기술 분야는 이에 대해 이번 전략은 중국을 질식시키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고 제조 장비도 만들지 못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약점을 반도체로 보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지 못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 업체는 해마다 점유율이 늘고 있어 미국의 반도체 위기감 고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인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미국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한국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신규 공정 적용을 위해선 장비 업그레이드와 공장 라인 확장 시에도 추가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비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올해 인텔로부터 NAND 사업부를 인수했었는데요. 이에는 중국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를 매각하기 전 인텔과 바이든 정부 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 공장권에 관해서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던 대만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미국으로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만 기업은 세계 3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 기업인 글로벌웨이퍼스인데요. 사실 대만 기업은 원래 독일에 지으려다가 한국에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어문도 미국 상무장관의 설득 끝에 이 대만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게 됐는데요. WSJ에 따르면 대만 기업은 끝까지 한국에 지으려 했었지만 미국의 추가 지원 이야기에 넘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너몬도 장관은 WSJ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만 CEO는 미국의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 옌 공장을 한국에 지으려고 했다며 나는 우리가 그 계산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추가 지원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다 지으려던 공장마저 뺏어가면서 말이죠. 이와 같은 행동에서 미국은 동맹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술 분야를 지배해야 한다는 미 상무장관의 말에서도 이 같은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 내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긴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밀어주는 건 자국 기업인데요. 최근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주 북부에 있는 클레이의 대형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데요. 미국이 파격적 인센티브를 이야기하자 그동안 아시아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온 마이크론은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유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이 추진하고 있는 신공장은 반도체 클린룸 크기만 미식 축구장 40개를 합한 규모인 24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데요.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 투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정부에서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과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뉴욕주에서도 별도로 55억 달러의 지원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했던 대우와 너무 다른데요. 한국 기업에겐 제대로 된 지원금 약속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겐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업계에선 마이크론의 이런 계획과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을 쏟아 붓는 만큼 여태 한국 기업이 주도해온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삼성이 아닌 마이크론에 투자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처럼 마이크론이 이렇게 반도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미국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얻고 있는 만큼 따라잡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우려를 예상이라도 한 듯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위축하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메모리 생산량을 줄이지도 않을 것이며 현재 감산론이 또한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글로벌 디램 시장에선 점유율 45%,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점유율 34.9%를 차지했죠.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2030년에는 첨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해 경쟁 업체들과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각오 또한 내비쳤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 7월에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삼성의 첨단 낸드 플래시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첨단 낸드 플래시를 내놓는 순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을 따라잡을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를 300단까지 올리는 게 충분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삼성만의 혁신 기술로 첨단 낸드 플래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 고객과 협업해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내놓고 있다는데요. 최근 메모리 구조는 복잡해졌고 고객들마다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는 메모리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니 삼성은 기술력으로 이를 맞춰 제공하는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를 만들 것이라 합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칩,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등 900여 개의 제품을 모두 만드는 기업으로 고객이 원하는 반도체가 모두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면 삼성을 따라잡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면 미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중국이 아닌 한국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를 생각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키우려 마이크론을 미국으로 데려온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벌리겠다고 발표했으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위축으로 마이크론은 미국 공장 건설 건과는 관련 없이 내년 설비 투자는 30%를 감축하고 공장 가동률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사이에 삼성과 마이크론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국은 이 와중에도 한국 기업에겐 지원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금과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게끔 은근히 압박을 넣고 있죠. 그러나 미국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손절을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미국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적으로 둘지 동맹으로 둘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삼성을 선택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에게 크게 밀릴 것을 우려한 시진핑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던 샤오미가 대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업체 500여 곳이 비슷한 일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했고 한국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인구 14억 명 정도의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GDP는 198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5배 차이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2014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4천억 루피, 524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매출 증가분의 4에서 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나 폭스콘,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인도에 본격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014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이듬해 폭스콘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판매량 1위로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샤오미 전체 수입의 49%는 중국 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 업체들이 가장 중점을 둬던 나라는 인구대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약 11억 명의 무선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지만 인도 시장은 무려 18%나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의 샤오미는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7개 제조 공장을 세워 매 초당 3대꼴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약 10만 개의 휴대전화 소매점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가 약 6만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도의 대중 무역 적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270억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졌죠. 카슈미르 동쪽 접경지역 나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이체디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몰아내려고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샤오미의 세금 탈루를 지목하며 1천억 원, 65억 루피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9천억 원, 555억 루피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업체에게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던 것인데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는 샤오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비보와 ZTE 사무실 48곳을 수색한 결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 매출 158억 달러, 중 거의 50%를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이 발각됐고, 인도 당국은 비보와 연관된 119개의 은행 계좌에서 760억 원을 압수해 버렸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에게도 7천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 밖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500개의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찍혀 중국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 시장을 잃을까 보복성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중국 업체 중 일부는 인도에서 철수 선언을 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가 인도 철수를 결정했는데, 아너는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를 판매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중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150달러, 20만원 미만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를 긴급 뉴스로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대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이 중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샤오미는 18만원대 폰을 출시하며 인도 시장을 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치로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간 14%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며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샤오미의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다수 모델 가격이 150달러를 넘긴 삼성폰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내 삼성전자 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50달러를 기록하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ASP,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분기 213달러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니 인도 사람들도 중국산 초저가폰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폰에 대한 저질 품질을 확인한 것도 구입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분기 인도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무려 9%나 떨어진 19%를 기록했고, 삼성은 1%포인트 올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670만 대를 팔 동안 샤오미는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중저가 모델과 갤럭시 S22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 모두에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한 5G 폰 시장의 확대입니다. 올 2분기 인도의 5G 폰 판매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100만 대의 5G 스마트폰이 평균 $377에 출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5G 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6%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와 리얼미, 오프 등 중국 업체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내년 인도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중국 업체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 2위 통신업자 에어텔이 삼성전자 5G 장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설립된 에어텔그룹은 전 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업체로 17개국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삼성은 에어텔을 매개로 타 지역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텔 CEO는 우리는 인도의 5G 혁신을 주도할 준비가 됐다며 삼성전자의 초고속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함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는 중국 화웨이와 ZTE였습니다. 2020년 초 에어텔은 화웨이의 5G 장비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 후 중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작년에는 5G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중 노선에 에어텔도 결국 삼성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 2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완료했는데 이도 현지 통신사 3곳은 약 25조 원, 1조 5천억 루피를 주파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가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고 에어텔은 약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내일, 2위 업체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인도가 2G에서 4G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 1위 통신업자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4G 장비를 공급했죠. 결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4G 사용자 수는 7억 9천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 또한 5G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0월부터 한 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인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보도는 중국에도 퍼져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이 화웨이와 ZTE를 밀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니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중국 업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판매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 1억 2천만 수준입니다.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을 인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업체 퇴출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타 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니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창청자동차는 GM 인도 공장 매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기한 내 인도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게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 부진을 인도에서의 선전으로 커버할 정도가 됐습니다. 부정을 일삼는 중국 업체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인도. 신뢰를 지키는 한국과는 서로 협력해 더욱 높이 도약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